자, 미국 연준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집계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가 커졌던 만큼 고공행진을 하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늦춰질지 또 국내 금리 인상에 미칠 여파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조금 전 리포트로도 좀 짚어왔었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금리 인상 곧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춰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올라는 가지만 좀 느려질 거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12월에 FOMC 마지막 열리잖아요. 네. 기준금리 인상폭 자이언트에서는 내려오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지금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는 빅 스텝. 그러니까 한마디로 0.5%포인트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 목소리에서 속도 조절론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좀 의미가 있는 게 그전까지면은 연방준비위원회 그 총재들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방은행들 총재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2인자예요. 연준의 2인자인 이제 부의장 입에서 이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야 그러면은 0.5%포인트 정도 이렇게 빅스텝 단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뭐 10월에 얼마 전에 이제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CPI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하회했거든요. 그때 엄청 꽤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7% 나왔는데 일단은 전월은 이제 8.2%였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 당시에 이제 7.9%였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이 이제 시장에 미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긴축의 강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는 설득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PCE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CPI 지수보다는요, 이럴 때 이게 PCE 지수를 더 추종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PCE 지수? 그렇죠. 더 전반적으로 더 폭넓게 물가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원 PCE 지수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근원 PCE 지수가 이번에 이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긴축의 완화 조짐이 좀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긴축 효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시차가 존재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강드라이브를 걸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오히려 시장이 더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빅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12월에 FOMC가 열리는데 그 사이에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데이터를 확인하고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참 보면 궁금한 게 이제 착시 현상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막 0.25, 0.5도 그렇게 막 벌벌 떨었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몇 번 하다가 0.5도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이게 또 자이언트에서 빅으로 내려온다고만 해도 이렇게 또 뭔가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정말로 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빅스텝하면은 막 시장에 다 죽을 것처럼 말 그대로 침체되고 말 그대로 뭐 시장에서 위축에 올 정도로 얘기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4번 0.75% 올리다 보니까 이번은 빅스텝만 나와도 뭐 완화된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연준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가 왜 또 초미의 관심사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물론 뭐 주식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부동산입니다. 맞아요. 부동산에 지금 침체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일단은 주식이 먼저 하락을 했죠. 보통 이제 주식과 부동산 관계를 봤을 때 한 시차가 한 1년 정도 시차 두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1년이에요. 시차가. 그게 주식 시장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은 내가 사는 집이고 그다음에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향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관심 갖다 보니까 연준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금리 이것도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은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경제를 알아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이런 분들 많을 텐데 맞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됐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 같은데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또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 네. 요거 결과에 따라서 또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밤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시차를 두고 또 반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했을 때 이제 물가다 보니까 그게 또 소비자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의 중요성을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좀 하회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강달러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강달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분위기가 조금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지금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옐런 재무장관 입에서도 과거의 인터뷰와 반응과 좀 다른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강달러 가는 거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다. 한마디로 맞다. 미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강달러로 가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뭐 미국 입장에서. 근데 요즘에 그 뭐 어제 있었던 또 인터뷰 발언을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달러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국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이 피해를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걱정하는 있거든요.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미국 해석도 이렇게 강달러를 걸면은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높아집니다. 환율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1,000원 주고 사올 걸 1,200원, 1,3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물가가 이제는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터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뉘앙스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게 그 강달러 되면 미국 내에서는 또 수출업체가 또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부담되니까 네네. 그런 입김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강달러가 갔던 이유는 역시나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자를 높이게 되고 이자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강달러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지표가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빅스텝으로 가게 된다면 네. 우리도 이제 4.75 가면 3.5라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었어서 네네네. 빅스텝은 뭐 당연할 거다. 네. 근데 뭐 국내 상황도 이러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것 같다는 예상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만약에 미국이 빅이라면 우리는 베이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충분하죠. 저는 사실 예전에 인터뷰 여기서 나와서 말했을 때 다들 베이비 스텝 얘기할 때 저는 이제는 말 그대로 0.5%포인트 정도 빅스텝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도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원래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이제 빅스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시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뭐가 변했냐면 레고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지금 망가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지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금통위에서 빅스텝 가기에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한 번 더 금리를 빅스텝을 간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 대한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기 진짜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뭐 미국에서 완화적인 추세가 나오니까 이번에 아마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화적인 추세라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게 오르긴 오르잖아요. 그죠?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금리 상승기는 맞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완화적인 추세로 가는 거지 이게 꺾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CPI 때 오를 때도
뉴욕 증시가 너무 급반등을 하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또 맞아요. 거품 끼듯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주가가 그때 올랐을 때 이제는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뉴욕 주가는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이유가 일단은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14일 밤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꺾이는 거 아니다. 연준이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만 줄어들 뿐이지 이젠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요. 기존의 시장은 그거였어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관심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는 그 속도가 아니라 이제는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맞아요. 이거를 이제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 이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터미널 금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네네. 제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네네. 확대가 됩니다. 네. 이번 조치 때문에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 조치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정부가 다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규제는 이제 하나씩. 사실 지난 정부 때는 뭐 22번 이상의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는 하나씩 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중도금 대출이라고 봐야죠.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원 이상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12억 원 이하, 그러니까 12억 원까지 풀어준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이 9억 원 넘어가면은 내 돈 다 해야 됩니다.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그걸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됐었는데 규제 기관이 거기였어요. 바로 그 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도시기금이라고 허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증을 안 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 안 써주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해줄 못 리가 믿고 빌려줘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해주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풀어줬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12억 원 이하 아파트들도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가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중도금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기존에 못 받았다가 뭐 이젠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강북권에 있는 한 뭐 국민평형이라 볼 수 있는 한 30평대 아파트도 충분히 이제는 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조금씩 이게 열어주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네. 금리 너무 올라갔고 네. 그 빌려도 또 부담되는 분들도 많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고소득자한테는 좋다. 라고 이제 볼 수가 돈이 있겠네요. 많은 분들한테는 좀 좋은 거고. 이게 뭐 DSR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분들, 뭐 피해간다기보다는 일단 DSR 규제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분. 맞춰갈 수 있는. 왜냐하면 소득이 높으면 DSR에서 4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지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서민들에게는 사실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대출도 잘 나오지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 나와도 고금리 문제예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을 풀어도 과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실수요자는 어느 정도 반응할지. 그래서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정부가 머리 잘 쓰고 있다. 어차피 지금 고금리다 보니까 시장 풀어줘도 잘 이렇게 뛰거나 이거를 뭐 반응할 수는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이제 김포 콤팩트시티 발표였는데 시장에서 과연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김포 쪽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안 뛰거든요, 지금.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발표하면요. 그러니까 또 엄청 뛸 수 있는 호재인데.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잠잠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고금리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규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가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했던 이번 규제 완화 때문에 첫 수혜 대상자가 저 강동의 둔촌 주공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던데 네네. 흥행 여부에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최대 수혜자라고 보여집니다. 최대 수혜자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는 등촌중고 같은 경우는 12,000세대가 넘어가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은요, 대출 자체가 안 나오면 이거 누가 들어갑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내가 내 잡이 들어서 들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이 규제가 또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중톤주공이 일반 분양이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이 문제가 커집니다.
전세 시장 다 꼬이고요. 그럼 전세 시장 안 되면 뭐 매매 시장도 다 어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규제를 안 풀어주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풀었을 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저는 등촌주공이 될 것이다 볼 수가 있고, 물론 등촌주공의 30평대는 사실 12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분상제에 지금 적용을 받거든요, 이 아파트는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대는 물론 뭐 분상제 적용돼서 지금 평당 지금 보면 한 3,800만 원 정도 규제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조합에서는 4,200만 원 불렀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고 한 3,800이라 그러면은 평당 3.3제곱미터당 그러면은 30평대는 안 되고 일단 안 되죠. 20평대는 가능해요.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최대 수요자가 되지 않을까,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과연 일반 분양이 내달 이제 분양이 되는데 다음 달에 이제 일반 분양이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일반 분양에서 아파트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설에 조금 전에 좀 짚어왔었는데 네네. 고금리의 명과 암을 끝으로 좀 짚어볼 텐데 네. 고금리여서 좀 좋은 게 있고 네. 또 고금리여서 너무 힘든 게 있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고금리로서 좋은 거는 당연히 예금이자겠죠.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예금이자가 지금 시중은행입니다. 5% 예금이자가 낮다 이런 진짜 얘기가 높아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뭐 KB은행에서도 하셨어요? 나왔고요. 저는 그 이금융권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습니까? 들었는데 연 6% 준다는 거예요. 진짜 높네요. 네, 근데 이제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연 6%라고 해서 고지고토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6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 연 사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최종적으로 받는 건 3%거든요. 그렇군요. 예, 6개월짜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이렇게 뭐 연 6%짜리도 나오고 있고, 일단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연 5%짜리 나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금리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거치 금액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치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제한도 없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가야 될지. 왜냐면 금리는 계속 높아질 거고,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는 수신금리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입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으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들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수신금리를 높여서 끌어당기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움직여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으로 안 가고 6개월치 끊어서 갑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이제 단기만 이제 좀 급한 불 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금리 상품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뭐 여유가 되고 내가 지금 저축을 해야 된다, 적금 예금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금리 있는 상품들을 타시는 것도 좋겠고요. 단점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여신금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출금리인데 높아져갖고요. 이제 여신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신금리, 그러니까 예금, 우리가 보통 예금 이자를 고스란히 이제는 탑니다. 코픽스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5년물 금융채를 이제 고정금리는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은요, 변동금리, 이런 고정금리, 주담대 이런 게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점은 역시나 대출금리가 더 크게 상승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암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짚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